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정준입니다. 내년 3월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채 5개월도 남지 않았는데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 경선은 이제 후보 4명으로 압축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와 SBS가 동시 중계하고 있는 오늘 특집 토론은 국민의힘 선관위와의 협의를 거쳐서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윤석열 4명의 후보들 가운데 2명씩 1대1로 맞붙는 마스 토론 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떤 후보들이 서로 만나게 될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잘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마스 토론에 나서는 두 후보 만나보시죠. 네 그룹 후보 중에 먼저 원희룡, 유승민 후보가 맞붙습니다. 깨끗한 힘, 원희룡이 바꿉니다. 원희룡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을 이긴다, 유승민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토론 형식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각 후보께 주어진 시간 20분씩이시고요. 주제 자유롭습니다. 단 한 번의 발언이 최대한 2분은 넘기지 않으시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 볼 텐데요. 국민의힘 선관위에서 정한 순서대로 먼저 원희룡 후보의 발언 들으면서 토론 시작합니다. 예, 국민 여러분, 1대1 마스 토론 첫 출발을 장식하게 되어서 긴장도 됩니다만은 최선을 다해서 품격 있고 좋은 토론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유승민 후보께서는 해외 유학도 갔다 오시고 우리 KDI의 가장 뛰어난 경제 연구자로서 유명하신 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토론은 주로 경제 그리고 이와 연관된 사회 분야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의 품격을 보여드린다는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선 거기 들어가기 전에 입장을 기본적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전술핵 재배치 그리고 우리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술핵 재배치는 핵 공유 일부입니다. 그리고 나토식 핵 공유를 미국과 같이 하겠다. 이거는 4년 전에 제가 우리 국가안보의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완전히 국가안보의 틀을 바꾸는 거죠. 그거로 제가 5년 전에 처음 주장했던 겁니다. 핵무장에 대해서는? 핵무장은 핵 공유를 하면 핵무장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핵무장이야말로 정말 이 핵 공유조차도 카드가 안 되면 그거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홍준표 후보와의 토론에서도 아마 지켜보셨을 텐데요. 네네. 나토식 핵 공유를 한다 하더라도 발사권은 어차피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갖고 있죠, 발사권을? 아니요, 발사권은 공동으로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핵공유라는 게 핵미사일을, 핵폭탄을 투하할 결정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원 후보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아마 원 후보님께서 미국 대통령이 단추를 누르는 거 아니냐라는 거는 그거는 무기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암호를 누르는 거를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이걸로 제가 길게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걸 똑바로 하셔야 되는 게 이 미국의 PLA라고 Permissive Link Admission 그거라고요. 그걸 암호를요. 미국 대통령만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암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핵무기는 그냥 쇳덩이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발사권이 있는 거죠? 아니죠. 발사에 대해서는 핵공유라는 게 뭡니까? 한미 핵공유를 하면 한국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이 핵으로 북한을 친다라는 거를 공동 결정하는 순간 이미 발사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원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단추를 미국 대통령이 누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난번에 홍준표 의원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아니요. 그건 그렇지 나토식 핵 않습니다. 공유라는 것은요. 이제 핵을 투하하게 될 경우에 그렇죠. 그 나토 회원국의 폭격기에 실어서 가게 되고 그렇죠. 그 나토 회원국은 거부권은 가질 수가 있겠죠. 공동 합의가 안 되면 핵 발사 결정을 못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 미국이 만약에 발사에 대해서 반대하면 독자 발사권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핵 공유라는 거는 어느 쪽 한쪽도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핵 공유를
한국 대통령, 제가 대통령이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하고 북한이 우리를 핵 공격할 징후가 임박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먼저 치자 이러면 우리가 결정하면 그대로 발사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원 후보님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 미국 대통령이 핵 발사하려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거는 단독 발사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도 뭐 사실상 그거는 거부권이 없는 없죠. 거죠. 그거는 미국이 하는 그래서 건데. 예. 만약에 전술핵 배치를 나토식으로 핵 공유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와 다른 것은 거부권은 사실상 생길 수 있겠지만 예. 우리가 미국 소유의 핵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없는다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요. 아니요. 이에 대한 자세한 팩트 예, 체크는 알겠습니다.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독자적인 그걸 자꾸 말씀하시는데 핵 공유라는 거는 양국이 정상이 국군 통수권자가 공동으로 우리가 핵으로 때릴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합의를 하는 순간 이미 발사는 결정되기 때문에 발사 버튼을 누가 누르느냐, 무기 그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코드를 누가 누르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점이 잘못됐다. 팩트 체크는 이제 별도의 그래요. 시간에서 팩트 체크 토론을 하든지 하시죠. 하고요. 예. 전술핵 배치를 한번 했을 검색해 때는 보십시오. 예. 북한에 대한 비핵화의 제재의 명분 자체가 사라진다라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것만 지적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경제 토론으로 아니요, 그렇지 넘어가겠습니다. 않습니다. 이거는 원 후보님 주도권 토론이 아니니까요. 네, 그렇게 넘어갈 말씀하십시오. 수가 네. 없어요. 이게 비핵화 조치에 위배된다 그러는데 원 후보님은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해가지고 지금이라도 광화문이고 강남역이고 때릴 수 있다고 보시죠. 동의 안 하십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할 수 있죠. 아니요. 지금 오늘 밤이라도 광화문이고 강남역이고 부산 남포동이고 대구 동성로고 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 위협이라는 거는 지금 오늘 밤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핵화 추진에 이게 걸림돌이 된다라는 게 왜 그렇죠? 아니, 경제 제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죠. 북한에 대해서 아니 핵 공유를 반대하시니까. 그러니까 왜 반대하시냐고요? 핵 공유를 하게 되면 한반도 내에 핵이 배치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북한에는 핵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핵이 있고 그게 지금 우리를 때릴 수 있는데 우리는 왜 핵 공유를 하면 안 되냐 이거죠. 미국이 예. 북한에 대해서 예. 제재를 하면서 비핵화 현재 협상과 압박이 이루어지는 게 예. 한반도 내에 핵무기를 없애자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도 남한 한국 내에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북한 보고 핵을 하지 말아라고 요구할 수 있는 유엔 제재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건 너무 원 후보께서 우리가 핵 공유를 하면 NPT 조약을 위배라는데 왜 위배된다고 한번 설명해 보시죠. NPT 조약의 위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요,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자체 핵 개발할 때의 예, 문제이고요. 예. 현재 예. 우리 예.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예. 시작되어 온 예. 미국과 북한 사이의 비핵화 협상 프로세스가 그런 전제하에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유엔 대북 제재 예, 결의도 예.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대한민국이 핵 공유를 해서 핵 전력을 가지는 거를 북한도 싫어하지만 중국이 가장 싫어하거든요. 중국이 이제까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어요. 저는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이런 게 추진되면 저는 중국이 이제까지 비협조적인 그런 자세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핵 공유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원 의원님께서 너무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다시 좀 이렇게 네, 다시 생각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예. 이게 뭐 본격적인 경제 토론 시간이 이제 많이 줄어드는데요.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2017년 지난번 그 대선 출마하셨을 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하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똑같은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2018년 초에 문재인 정부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올리는 거 보고 이미 이건 잘못됐다라고 제가 인정을 했고요. 저는 제가 말을 바꿀 때는 정말 쿨하게 인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2017 그 얼마 전에 예. CBS 한판 승부 나가셔가지고 우리 상위 군경에 대해서 굉장히 모독적인 발언을 하시던데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사과를 하시죠. 사과했습니다. 예. 좀 다 그렇게 쿨하게 사과하면 되는 겁니다. 예. 저는 예. 그러한 발언과 사과의 예. 문제가 아니라 예. 최고의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아니요, 저는 최저임금은 2017년 최저임금은 네. 경제 상황이 좋으면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 2017년에 예. 출마하시면서 예. 2020년까지 10,000원을 했거든요. 경제 상황 예측 안 하시고 공약하셨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경제 상황을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 성장을 일으켜 가지고 경제 상황이 좋을 때 최저임금 올리겠다 이 소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예. 그러면 그때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이 안 돼서 최저임금 10,000원을 못 올리는 건데 왜 또 사과하셨습니까? 아니죠.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때 올리면 안 된다라고 제가 중소기업인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겠고요. 예. 네, 뭐 이미 이걸 사과하셨다 그러니까 좋고요.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잠깐만요. 제가 이걸 물어봅시다. 받고서 한번 하시죠. 아니 이게 원 후보님 주도권 토론 아니거든요. 주도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물어봅시다. 네, 한번 물어보시죠. 예. 자,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 경제는 망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원 후보님도 보니까 공약 보니까 100조 원의 국가 펀드를 만들고 또 100조 원을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쓰고 그런 재원을 원 후보님 어디서 마련하십니까? 우선요. 예. 추가 세수를 예. 가장 잘 쓸 겁니다. 추가 올해 상반기만 해도 세수를요? 예. 47조의 추가 세수가 나오는데 네. 이것을 자기네 멋대로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추가 세수고요. 두 번째로는 세출 조정입니다. 지금 아무렇게나 쓰이는 돌 잘 쓰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는 예. 성장에 의해서 세율과 세목을 늘리지 않더라도 세수가 증가되는 이게 기본입니다. 증세는 좋습니다.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러면 성장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정책은 뭡니까?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고요.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면 역시 주도권 토론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럼요. 제가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추가 세수에 대해서 네. 추가 세수를 잘 쓰시겠다 그러는데 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나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건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추가 세수를 잘 쓰는 거, 정부 네. 지출을 조정하는 거, 그걸로 100조 이거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예. 성장시킬까 하셨죠? 예. 저의 성장 정책을 아니요, 방금 질문에 대해서 좀 저의 답변해 성장 주십시오. 정책을 성장을 예. 통해서 예. 세수가 늘어난다는 아니 입장이거든요. 정부 지출을 효율적으로 해서 그렇게 네. 쓰신다고도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기본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거는 이재명 문재인하고 똑같은 이야기다 이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 그거는 예.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추가 세수나 세출 조정에 대해서 이걸 부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금을 아껴 써야 되지만 네. 세금을 아껴 쓰는 걸로 그 큰 돈이 안 나오니까 물론 문제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 부채를 늘릴 건 아니죠. 대통령이 되시면. 그죠? 국가 부채도 급할 경우에는 쓸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IMF다. 예. 그러면 국가 부채 쓰고 대신 조기 졸업을 해야죠. 아니요. IMF 상황이 아니라 아니 IMF 예. 상황 같은 경우에 예. 라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평소에 지금은 국가 부채가 너무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 후보는 네. 국가 부채를 늘리는 거, 네. 증세를 하는 거, 네. 그거 둘 다 만약 막혀 있으면 네. 원 후보는 100조 이런 거를 수백조의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제 질문이 그겁니다. 성장으로 마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예. 성장으로 마련하는 거하고 정부 지출을 가지고 하는 거하고 예. 정부 지출을 하는 걸로는 그 큰 돈을 자. 못 마련하니까 자. 그럼 성장 대책을 말씀을 해보시죠. 예, 저는 예. 이번에 그 이재명 지사가 그 경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하면서 루즈벨트식의 좌파 정책으로 정부 주도의 경제 부흥 정책을 펴겠다라는 걸 보면서 저는 완전 영철 정말 이야기죠. 예. 경악을 했습니다. 완전 영철 이야기죠. 자, 예.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마차가 말을 끈다라는 원인과 결과를 바꾼 정책이죠. 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계속 그렇습니다. 비판해 왔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예. 고용주도 성장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것 좀- 한 걸음 앞으로 당겼다 뿐이지 역시 마차가 말을 끈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것 좀 왜냐하면 잘못된 이야기죠. 예. 투자가 있어야 예. 고용이 일어나고 생산을 해서 소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투자 중심의 성장으로 가야 되는데요. 투자라는 게 신자유주의처럼 기업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은 공공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생산성과 효율성이 있는 투자를 함으로써 일감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부가 만드는 억지 일자리가 아니라 수익성과 생산성이 있는 일감을 만들면 일자리와 소득은 따라오죠. 그래서 저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일감 주도 성장이 원희룡의 성장 정책인데요. 그러면 뭐에다 투자하느냐? 첫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 기술입니다. 세 번째, 시장입니다. 사람과 기술과 시장에 투자하는 삼두마차죠. 세 마리의 말이 고용, 일자리와 소득을 이끄는 경제 원리에 맞고 우리 미래의 세상의 글로벌 질서에 맞는 그런 성장 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게 성장이고요. 이 결과 생긴 추가 세수를 가지고 복지를 해야죠. 어떻습니까?
질문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어서 묻겠습니다. 예. 자, 우리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네. 우리 일반 국민들, 관심 있는 국민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어떤 어록이라 그럴까 이미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야기해 보시죠. 원 후보는 뭘 떠올리십니까? 그 국회 연설에서 예.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예, 그 생각은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중부담 중복지 중부담 중복지도 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시죠.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유승민 후보의 복지 정책은 뭡니까? 유승민의 복지는 어떤 겁니까? 저는 이재명의 기본소득과는 완전히 다른 공정소득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공정소득은 일정 기준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 정부가 직접 현금 복지를 하는 게 공정소득입니다. 처음부터 기준을 높게 잡을 수는 없고 처음에는 연소득 400만 원, 그다음에는 600만 원, 장기적으로는 1200만 원까지 그 소득에 못 미치는 기준소득에 못 미치는 그 50%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거를 저는 제 복지의 근간으로 삼고 나머지는 선진국 같이 복지 서비스로 가는 게 상당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복지 서비스로 가면 저는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지금 대부분이 사회 서비스 일자리인데 거기에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아주 괜찮은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100만 개를 제 임기 내에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 공정소득하고 예. 기초생활보장 예.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근로장려 세제랑은 어떤 게 차이가 있죠? 그 기초생활보장하고 EITC 근로장려 세제를 다 흡수해 가지고 공정소득을 하는 겁니다. 흡수를 하겠다. 그럼요. 좋습니다. 예. 그러면 공정소득을 공정소득은 중복해서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러면 공정소득은 예. 그 단위가 개인입니까, 가구입니까? 개인입니다. 개인입니까? 예. 그러면 예. 곽상도의 아들 같은 경우에 공정소득의 지급 대상이 됩니까? 직업이 없을 때. 그거는 직업이 없으면 누구든지 되지만 곽성도의 아들 같으면 50억이 받는 순간 그거는 대상이 아닌 거죠. 아니 소득이 없는데. 소득이 없어도 재산을 소득으로 치환하는 거 모르십니까? 복지제도 할 때는 아파트든 자동차든 모든 재산을 현금 재산이든 다 복지 소득으로 치환을 하지 않습니까? 자산을 소득으로 치환해서. 그 이미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복지제도에서. 자, 그 자산이 부모 자산이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 자산이면 해당이 안 되죠. 개인의 자산이면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예. 부모 자산이 많고 예. 부모 소득이 많아요. 예. 그 자식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 소득이 공정소득의 지급 대상이 되네요. 예, 그거는 당연히 공정소득이 지급 대상이 되죠. 지금 예, 예. 부모 소득과 물려받을 자산 격차에 의해서 부모 찬스로 조국, 곽상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 2세들은 공정소득에 의해 가지고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받게 되네요. 그 사람들은 공정소득 전에 감옥에 가겠죠. 아니, 50억을 뇌물을 아니 받았으니 감옥에 갈 행위를 가겠죠. 안 한 부잣집 예, 자식들은 예. 어떻게 됩니까? 부잣집 자식이라도 그 개인의 소득이 없으면 그거는 저는 맞는 거죠. 오히려 가구 단위라 그런다면 예. 기초생활보장이나 근로장려세제의 확대판으로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 개인 단위로 하는 걸 보면서 예. 지금 청년 예. 세대의 숟가락 차이, 부모의 자산과 부모의 소득 그 그늘 밑에 있는 청년 세대의 불평등을 오히려 더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예.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구 단위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가구 단위하고 개인 단위는 그 정책을 실행하는데 일일이 그 다 장단점이 있어서 그렇고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원희룡 후보께서 연금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많이 내고 예. 적정하게 받는 예. 그런 연금 제도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연금 계획 공약을 발표를 안 하셨길래 제가 물어보는 당연한 거라서 이제 발표할 겁니다. 아니 이 원연금 개혁을 대통령 후보가 발표 공약으로 낸 적이 없어요. 저는 공약으로 냈거든요. 저도 낼 겁니다. 그래 연금 개혁은 동의합니다. 찬성하신다는 네, 거죠? 찬성합니다. 국민연금 개혁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연금은요? 공무원연금도 개혁해야 됩니다. 어떻게?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하고 통폐합하는 건 어떻게? 장기적으로 생각하십니까? 통폐합해야죠. 장기적으로 네. 임기 내는 통합할 겁니까?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계산을, 왜냐하면 제가 예. 공무원 노조들을 만나 보니까 만약에 공무원 노조라는 게 알겠습니다. 꼭 연금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해서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건 방법론과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인연금하고 사학연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걸 다 세금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통합은 안 하되 개혁은 하겠다 이렇게 아니요, 말씀하십니까? 장기적으로 통합하고 예. 어떤 연금은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메꿔지고 예. 일반 국민은 세금만 내고 자기는 깡통연금이고 예. 이렇게 되면 미래 세대의 연금을 훔치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도 동의하시고 네. 공무원연금 개혁, 사학연금, 군인연금 개혁도 다 동의하신다. 속도와 예. 과정의 문제다. 예. 네. 그럼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연금 개혁을 제가 주도해서 했는데 높이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예. 지금 개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개혁을 하시겠어요? 이해관계자들의 예. 동의를 얻어야 되겠죠. 이게 참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하기 쉽지 않을걸요. 어느 정도까지는 예. 동의를 얻는 노력을 하고 예. 어느 선 이상은 사실은 고통 분담으로서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기성세대의 예. 양보가 필요하고요. 민간을 위한 공공의 양보가 불가피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정소득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 원 후보님의 복지 정책은 뭡니까? 네. 저의 복지는요. 복지란 게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이 인간 존엄하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갖고 있고 인간은 잘났든 못났든 돈이 많았든 적든 일을 잘하든 못하든 기본 인간의 존엄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기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여기에서 우선 저는 절대 빈곤과 절대 고립을 저는 우선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을 지금 문턱이든 넘어선 입장에서 송파 세모녀 같은 절대 고립에서의 절대 빈곤 이것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고요. 그건 다 맞는 이야기인데. 아니, 그다음 두 번째. 그게 어떤 정책이 있냐고요. 아니, 복지가요. 이거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절대 빈곤 해소는 복지의 목표죠. 들어보시라니까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절대 빈곤과 절대 고립을 해소하는 것. 두 번째는 일자리와 내 집 마련과 아이 낳고 기르는 것과 교육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지금 워낙 격차가 커서 삶의 미래의 희망을 포기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출발선에 있어서 제일 바탕의 밑단에 대해서는 뒷바라지 해주는 국가 찬스를 넣어줌으로써 기회 복지를 줘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인간 존엄과 기회 복지 이게 원희룡의 복지 정책입니다. 그거는 이제 복지의 철학, 그렇습니다. 원칙 다 동의할 수 있는 거고 네. 복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 복지는 이거다. 네. 저는 아까 공정소득 이야기했잖아요. 네. 원희룡 후보의 복지 정책은 뭡니까?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그건 부동산 정책이죠. 아니 복지 정책이죠. 아니 뭐 부동산 정책 중에 주거 복지에 관한 정책이 내 집 있죠. 마련 예. 우리 삶의 조건 중에 내 집 마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까 그러면 절대 빈곤을 없애기 위한 정책은 뭡니까? 우선 지금 우리 노인 인구의 예. 40%가 절대 빈곤입니다. 예, 예. 지금 기초 노령연금 예. 이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노령연 올리겠다. 올려야죠. 예,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퇴직연금이 지금 이 그냥 금융회사들에 의해 가지고 높은 수수료와 낮은 수익률로 이게 허비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을 못 받고 연금으로 법정화, 강제화해서요. 우리 노후 대비가 개인으로는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0세까지 퇴직연금은 국민연금하고 어떻게 다르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퇴직연금은 예. 쉽게 말하면 예. 퇴직금 주려고 기업에 쌓아놓은 그 기업연금이에요. 기업에 고용 안 된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예. 우리 퇴직에 대한 이 부조, 노후에 대한 예를 들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료 보험이 있고 보험이 못 내는 사람에 대한 의료 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알겠습니다. 식으로 예. 인간 존엄을 위한 절대 빈곤, 절대 필요에 대한 최소한은 보장을 알겠습니다. 해주고요. 원 의원님이 시간이 네.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제가 좀 물어볼게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 진짜 원하는 거는 집값하고 전월세를 시장 가격을 전국 어디서나 지금 너무 높으니까 낮춰달라 이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원 후보께서는 반반 주택이라는 걸 말씀하세요. 네. 반반 주택이라는 게 정부가 50%를 갖고 또 개인이 50%를 갖는 그런 주택을 이야기하세요. 맞습니다. 그 반반 주택을 하시려면 네. 그러면 50%씩 가지면 그 집주인은 누굽니까? 지금 부부간에 2분의 1씩 공유 지분을 가지는 경우가 있죠. 부부 공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와 예. 그 무주택자 둘 다 주인이다. 둘 다 주인이죠. 2분의 1씩 지분을 그러면 갖습니다. 이게 나중에 내가 집을 그 반반 주택에 들어가가지고 네. 내가 집을 팔고 싶다. 네. 그러니까 이익이 생겼다. 그것도 반반으로 나누고 그럼요. 손해가 생기면요.
역시 반반 부담. 손해도 반반으로 나누고 예, 처분하게 되면. 반반 나누고. 그럼요. 그 반반 주택 들어가는 거를 얼마나 몇십만 원이나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예. 우리 주택 보금자리 지금 예. 현재 쓰이는 예산이 21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주택 보금자리론 규모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21조를 지분 투자를 해주려면 이것의 그 신용 개수를 봤을 때 주택금융공사에다가 7조 원의 기금을 넣으면 이걸 가지고 그 주택 우리가 국가가 보유하게 될 주택을 담보로 해서 그건 얼마나 되나요? 그 반반 그러면 주택이? 예, 5억짜리 주택에 대해서 1년에 10만 가구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1년에 10만 가구로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보다 싼 주택은 더 많이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그리고 이 차이점은 반반 주택에 네. 개인이 들어가게 되는 거는 이제 무슨 인센티브가 있죠? 왜 들어가죠? 그걸 왜 사죠? 왜냐하면 예. 우선 자기 소유예요. 예. 그다음 여기에서 자기 소유는 100% 소유를 원하죠, 사람들은. 물론 나중에 자산이 되면 언제든지 100%로 사가라. 예. 우선 구매권을 줍니다. 예. 적정한 가격에. 그래서 대신 이것을 인프레도 있고 매번 건물주나 집주인한테 월세 소장농을 사는 이거를 끊고 우선 구매권은 그러니까 50%그 정부 지분 50%가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고 네. 정부 지분 50%그 값이 많이 올랐다. 네. 그러면 오른 이제 시장 가격으로 사야 되겠죠, 그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죠? 그 이 반반 주택이라는 게 이게 그 이재명 지사의 기본주택이나 우리 저 윤석열 후보의 원가 주택 또 홍준표 후보의 뭐죠? 쿼터 주택 네. 이런 거하고 어떻게 다르죠? 네, 셋다와 다른 점은 우선 예. 그 셋다 예. 새로 지어서 예. 그러니까 땅 구하고 예. 건물 짓고 그러니까 돈 들여서 건물 짓고 5년 뒤 10년 뒤에 아, 주겠다는 이거는 그러니까 겁니다. 새로 짓는 게 아니다. 새로 짓는 거에도 적용이 되지만 새로 짓지 않는 것에 예. 대해서도 예. 자기가 살고 싶은 곳, 예. 살고 싶은 주택을 예. 처음 주택으로 내 집 마련하겠다 그러면 그 반을 그러니까 국가가 새로 짓는 주택이 아니면 주택의 공급에는 해당이 안 되네요, 이게. 아니, 공급 대책은 따로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은 예. 공급된 주택과 무주택자를 연결시키는 정책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재명 지사의 기본 주택은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예. 대답 말씀하세요. 예. 아니, 시간을 그건- 너무 많이 쓰시길래. 예. 아니 제 시간 내에서 쓰는 건데 예, 예, 왜 제가- 그러십니까? 예. 아, 제 말씀하세요. 시간 내에서 제가 예. 쓰는데 이재명 지사의 기본 주택은 100만 호를 예. 역세권이나 신도시라 짓겠다고 하는데 예. 국가 월세 30년 예. 이고요. 이 집 짓는 돈은 국가가 다 대겠다는 거고 예. 땅도 없습니다.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걸리는데 결국 국가 월세 30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국민이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저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동탄에 임대 아파트 가서 네, 뭐 저도 멋있게 그렇게 그 생각합니다. 카메라에 예.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에 공실률이 지금 어마어마해요. 예. 그 임대주택에 사람들이 압니다. 안 들어가요. 예, 예, 사람들이 예. 선택하고 예. 원하는 곳에다가 알겠습니다. 그것도 가급적이면 예. 자기 소유의 주택을 공급하자. 예. 이게 반반 주택입니다. 시간 차이가 2분 이상 나서 유 후보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그 어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그 징계를 당했는데 2개월 정직을 그게 정당했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뭐 우리 원 후보님 검사 출신이시니까 법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건데 이 몇 가지 좀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 질문을 해봅시다. 그 어제 서울행정법원의 재판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정치인이 이렇다 저렇다 뭐 자기가 당사자도 아닌데 동의할 수밖에 없다. 예, 아니 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든 안 거기에 하든. 대해서는 견해가 없으십니까? 특별한 견해를 표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판결이라는 것은 3심 제도가 있고요. 대법원 예, 갔다가도 예. 파기환송되오기도 하고 예. 이재명도 저 재판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우리 4명 후보 중에 한 사람의 문제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한 이유가 2년이라는 임기를 보장하고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보장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 보장된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고 이 대선 출마를 했어요, 윤석열 후보가. 네. 저는 뭐 정치적 목적으로 대선 출마를 임기를 그만두고 대선 출마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지금 그 본인과 처와
장모가 8건이나 지금 의혹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고요.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징계가 정당했고 오히려 2개월 정직이 이게 너무 가볍다. 면직도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경쟁하고 있는 후보로서 우리 윤석열 후보의 이 후보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 전문가는 경제에 네. 관심이 없고 법률 전문가는 법률에 관심이 없네요. 네. 의견을 특별히 들어보고 언급하고 싶었어요. 싶지 않습니다. 예, 네. 좋아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께서 이 제주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2년 동안 털어도 나온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수십 년, 십수년, 20년 이상 정치한 우리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만 털면 다 털린다. 그 우리 원희룡 후보나 저나 뭐 말만 입만 열면 우리 진짜 깨끗하게 정치해왔다고 자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거와 예. 팩트에 의해서 예. 공정한 법 적용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다면 예.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정의는 선택적으로 적용되면 정의가 아니죠. 대신 형사 책임은 개인 책임의 원칙입니다. 개인이 당사자가 아닌 누가 책임을 지려면 그것을 연결시키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제 말씀은 원희룡 후보나 네. 저나 네. 예? 우리 윤석열 후보는 2년 동안 내내 탈탈 털어도 나온 게 없는데 네. 원희룡 후보나 저는 일주일만 털면 나오는 사람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털려보지 않아서. 안 털려봤습니까? 예, 저는 아직 뭐 저는 저 야당할 윤 때- 총장이나 예. 저런 이재명처럼 털려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래요. 저는 야당할 앞으로 때 검증을 여당할 해야 때 되겠죠. 계속 내사당하고 집에 계좌 추적했다고 뭐가 통지가고 이러는데 우리 원희룡 후보님은 어떻게 그렇게 안 털리고 살았습니까? 글쎄요. 진짜 저는 뭐 털려도 제주가 깨끗하다는 용합니다. 자신은 있습니다만은 예. 왜냐하면 지금 그 살벌하고 예. 그 뒤에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 당내에서도 해코지하기 위해서 온갖 수를 쓰는 예. 그런 면에서는 저는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하여튼 이 문제에 이제 대해서는 시간이 이제 비슷하게 왔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의견이 없다. 네. 예. 제가 알겠고요. 또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주도권 아닙니다 지금. 예, 알겠는데 뭐 예. 물어보세요. 대구 군공항 이전 예, 예. 찬성하시죠? 저는 뭐 그건 대구 공공항 이전은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대구의 의원님들이 저보고 유공이산, 유공이 산을 옮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제가 처음부터 그건 주도를 했던 겁니다. 예. 그 비용을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구 공항을 비싼 땅을 팔아서 외곽으로 2배 이상 되는 땅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대구와 수원과 광주가 제가 만든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013년에 만들어진 거죠. 제가 8년 동안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 법을 만들고 또 8년의 시간이 걸려서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군의의성으로 통합신공항을 옮기도록 됐는데 이게 수원이나 광주의 군공항 이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기부대 양해 방식입니다. 거기에는 국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부산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생겨가지고 가덕도 신공항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뭐 좀 너무 졸속으로 처리를 하면서 거기는 국고 지원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이게 기부대 양해 방식이라는 원칙이 훼손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 뭐 제주도에 있거나 부산에 있거나 대구에 있거나 광주에 있거나 전국 어디의 공항도 저는 똑같은 원칙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따라서 가덕도 신공항은 전액 국비 지원을 하면 그러면 대구, 광주, 수원도 국비 지원으로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주의 제2공항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예. 제가 대통령이 되면 예. 대구, 광주 공항을 국비로 이전하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지금 지방이 인재가 빠져나가고 자금이 빠져나가고 산업이 빠져나가서 골다공증이 걸려 있습니다. 예. 수도권은 예. 이거는 고도 비만에 걸려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 대해서 성장파를 만들고 성장 호르몬을 넣어야 되는데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군 공항을 예. 옮긴 그 부지에다가 예. 아파트를 지어서 그 돈으로 예. 공항 이전 비용 대라? 이러면 제2의 대장동 이재명판이 또 나오도록 예. 국가가 강요하는 거예요. 예. 저는 거기에다가 아파트나 상가를 짓는 게 아니라 예. 예를 들어서 예.
양자 가속기, 양성자 가속기라든가 예. 방사광 가속기라든가 예. 앞으로 원자 단위의 신물질 예. 그리고 뭐 유전자 예. 그리고 지금 코로나 치료제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원자 수준의 초정밀 현미경으로서의 조리하는. 가속기가 예.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저는 대구에 가속기 하나, 예. 광주에 가속기 또는 예. 구글 캠퍼스 하나 예, 예. 이렇게 그 공항 부지에다가 입지를 시키면 여기에서 예. 투자도 오고 예. 기업도 오고 예. 좋은 대학도 거기랑 연결된 알겠습니다. 기업 예. 중심 대학을 예. 만들고 여기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이 광주는 광주대로 근데, 대구는 대구대로 예. 예. 새로운 대한민국이 5개의 심장으로 힘차게 뛰는 새로운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이야기. 이것이 예. 저의 성장 동의합니다. 중에 예. 제가 지자체장을 했던 경험으로서 지방의 혁신 성장을 시작하는 것은 예. 대구 군공항, 광주 군공항에다가 구글 캠퍼스라는 IT 예. 또는 양성자 가속기 같은 미래의 바이오 및 미래의 첨단 과학 예. 이 센터를 성장판과 성장 호르몬을 예. 집어넣는 것을 저는 취임하자마자 바로 시행할 생각입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네. 좋은 이야기인데 다만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좀 골고루 분포될 필요가 있고요. 네. 지금 포항공대 포스텍에 이미 이 방사광 가속기가 있고요. 네. 경주에 양성자 가속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공항이 이전되고 나면 거기 200만 평과 고도 제한이 묶여있던 수천만 평이 이렇게 개발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주면 좋죠. 그런데 그 국비라는 게 광주, 대구, 수원 공항을 전부 다 국비로 주려면 또 그것만 해도 수십조 원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원칙을 정해서 진짜 지방 살리기를 위해서 우리 원 후보님 같이 결단을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대구 후적지에 가속기가 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구 후적지에 가속기를 놓는 게 맞느냐? 예를 들어서 그거는 하려고요? 이제 제가 대전이나 광주나 부산이나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보고 또 대구는 바로 옆에 경주 포항에 가서 가속기 쓰면 되거든요. 기초연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대구에는 제가 보기에는 가속기보다는 다른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거기에다가 배치를 하는 게 그게 훨씬 좋고 네. 그래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원 후보님 말씀대로 국비 지원이 되면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 경제권을 보면 예. 특히 자동차와 연결된 협력 업체들이 주축인데 지금 전기 자동차로 가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의 최첨단 모빌리티, 교통 및 미래 도시와 관련된 그런 산업의 혁신 성장의 중심 뭐 그런 게 올 수가 있고요. 예. 큰 게 예. 예를 들어서 가속기 같은 경우는 광주로 갈 수가 있겠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속기라든지 구글 캠퍼스 같은 게임 체인저 예. 이것을 우리 지방의 주요 거점에 배치를 하고 그 그래서 부지로 예. 공항을 써야 된다. 예, 그 말씀 하시니까. 여기다가 무슨 아파트 대장동 모델을 예. 적용할 거냐. 예. 이 문재인 정부 저는 참 미래를 내다보는 식견도 없고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그럼요. 그 말씀 끝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남부 경제권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주도 지사를 해보셔서 지방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건데 충청도, 이남, 영남, 호남 지역의 지방 경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즉시 영호남을 아우를 수 있는 지역에 정부가 50조 원을 선투자를 해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이 메모리 분야는 전부 다 경기도에 다 있거든요. 청주 일부 빼놓고 뭐 평택, 기흥, 이천이 다 그렇죠. 비메모리 분야를 우리가 재패를 해야 세계 반도체 시장에 승리를 하는데 비메모리 분야를 위한 반도체 미래 도시를 제가 정부 50조, 민간 50조 이런 규모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 원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남을 아우르는 예. 그 입지가 어디쯤 될까요? 제가 그거는 뭐 지난번 토론에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백두대간을 종주를 해본 예. 사람입니다. 예. 영호남의 경계는 예. 백두대간과 삼진강이 걸랑요. 아, 뭐. 화개장터 아니면 예. 백두대간일 텐데 거기에다가 화개장터도 있지만 반도체 도시가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 아니고 영호남을 아우르는 곳이라고 영호남을 말씀하셨으니까 아우르는 곳이 아니면 어디 영호남을 백두대간 산 위입니까? 그건 가로로 아니죠. 다시 뭐 예. 행정계획을 아니 그 개편을 하든지.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자, 물었습니다. 이제 시간 1분 이내로 남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예. 시간은 제한됩니다만 예.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100만 개를 말씀하셨는데요. 사회적 일자리가 아니죠. 사회 서비스. 일자리. 예. 예. 지금 현재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몇 개나 되죠? 150만 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예. 380만 개쯤 됩니다. 지금 그렇게 안 됩니다. 아, 됩니다. 예, 이거 그건 뭐 나중에 나중에 팩트 팩트 체크해요. 체크해 봅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예. 몇 개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제법 늘었죠. 예. 예. 40몇만 개가 목표였는데 예. 이미 60만 개를 초과했습니다. 문제는 근데 우리가 사회 서비스 일자리 이게 우리가 OECD 수준의 복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많이 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OECD 평균이 되려면 한 150만 개가 더 늘어야 돼요. 제 임기 중에 150만 개의 3분의 2인 100만 개를 더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주지사를 하면서 이 사회 서비스 일자리 사이의 처우의 격차.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많죠. 간호사, 많죠. 그리고 예. 아동 예. 예. 지역 아동센터 등등등등 이 격차 심지어는 정부에서 펴는 복지 사업과 예. 지방에서 하는 복지 사업의 분권 비분권 격차까지 제가 이걸 지방비로 이걸 해소해서 복지사 협회에서 제가 상을 탔습니다. 잘하셨네요. 우선 숫자 늘리기 전에 이 처우 개선부터 급한 거 아닌가요? 처우 개선도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처우 개선도 그 사회 서비스 일자리 그 각 직군 사이에 이게 뭐 해가 지나도 호봉도 늘지 않고 옛날 10년이 돼도 똑같이 190만 원, 200만 원 받는 그런 일자리가 무지 많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이걸 정규직 약간 어느 정도 중간 임금 정도이 되는 괜찮은 일자리를 바꿔줘야지 일자리 그 사회 복지가 제대로 된다 이런 뜻이죠. 종료되셨습니다. 예. 네. 예, 지금 사회 서비스 인력들의 평균 임금이 생산직 근로자의 70%를 저 시간이 안 밑돌고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 이 시간이 이제 처우를 시간이 안 가고 있는데요. 예, 이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 아니, 것인가? 네, 이제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시급하지. 예. 사회 자, 서비스 지금- 일자리의 양으로 접근하는 예. 것은 지금 카운트가 저는 잘못돼서 시간이 현실과 끝났습니다. 다르다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좋은 말씀 잘 지금 두 들었습니다. 분 굉장히 시간 관리 잘 해주셨고요. 제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용적으로 깊이 있는 토론 이뤄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좋은 토론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원희룡 후보님께서 유승민 후보님의 강점을 공략하는 적극적 정책을 쓰신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분께 마무리 발언하실 시간 2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시도록 아까 제가 할까요? 먼저 했으니까. 예, 그럼 먼저 유승민 하세요. 후보님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하십시오. 아니, 돌아가면서 해야죠. 예, 뭐 제가 먼저 하죠. 예, 그럼. 유승민 예. 후보님. 예, 저는 이재명을 반드시 꺾고 우리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국민들의 열망에 보답하기 위해서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이재명을 이길 사람은 유승민밖에 없다. 이 점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